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TV법률상담소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첫 방송이 있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연구소에 상담 전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 인터넷 게시판도 많이 상담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이 방송이 잘 될수록 제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여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앞으로 좀 더 까다롭고 이 어려운 법률 고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걱정은 안 되시나요? 예,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TV 법률 상담소의 그런 명칭만큼 어떤 법률 상담이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 나가고 장애인분들 또 비장애인분들이 연락을 하시고 또 많이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들이 사실 비장애인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사연을 함께 들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사연의 주인공은 비장애인, 장애인, 따로 없지 않습니까? 법률 문제도 해결하고, 또 사연에 함께 공감을 하면서 저희랑 같이 수다도 나누는 프로그램이 바로 TV 법률 상담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보수의 똑똑한 법률 전문.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은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된 남성 지적장애인 그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로 일하는 남성입니다. 저 혼자 해결하기에는 힘이 들어 TV 법률 상담소에 도움을 받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어느 날 저희 단체로 지적장애인의 부모님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지친 표정, 축 처진 어깨, 뭔가 심각한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부부에게는 21살의 지적장애인 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지적장애인 아들.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이제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을 향한 주변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어느 날 아들이 같은 동네의 8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미안해했다는 부부.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그 생각에 기초생활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의 거금의 합의금을 주고서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오명을 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니는 보호작업장의 담당 교사 역시 진정서를 써줄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단체에도 진정서를 써주는 등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다시 조사를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힘이 들어 거절을 하신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실관계만 확실하게 파악이 된다면 아들의 부족함에서 온 죄를 인정하시겠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결론이 난 것 같아서 의문을 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모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상당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적 장애인인 아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건의 그런 실제 경위를 이제 파악하기가 이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그 8살 아이의 진술만을 통해서 아들이 성추행범이 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동 성추행 이것은 이제 아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네. 예, 하지만 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성추행 같은 이제 중대한 그런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실제 그런 성추행의 행위가 있었는지, 또한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만 그런 형법상의 그런 성추행으로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가 이제 형법상으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당사자의 진술, 특히 이제 그 피해자인 8살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그런 아들의 진술이 무엇보다 이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의 진술을 직접 이제 당사자로부터 듣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진술 보조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그런 형사절차상의 그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도움을 받으셔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피해자와 그런 가해자 사이에 그런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이제 적절히 이제 민형사적으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모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아들이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이 깨끗하다, 나는 무죄다, 이런 적이 없다라는 항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몰린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뭐 비장애인들도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거나 이런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의 변호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전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아들이 이런 조사를 받을 때 분명하게 자신이 안 했다, 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표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광 팀장님, 네. 뭐 이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 비장애인과 다르게 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연 변호사님께서 뭐 잠깐 말씀하셨듯이 예. 현재 그 성폭력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는 그 진술 조력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부로부터 양성된 진술 조력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인분이 그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지적장애인이 어떤 경찰의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정말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진술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 어려운 법률 용어나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채로 어떤 범죄 사실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 경찰관이 어떤 의도하는 그 바에 따라서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진술을 그 조력하는 진술 조력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신뢰관계인 동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장애인분과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으신 가족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저와 같은 장애인단체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진술을 그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진술 조력인이라고 하는 정부로부터 훈련받은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적장애인분들은 초기에 혼자서 경찰서에 가시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의사소통이 어려우시거나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인형이라든지 그림, 사진 이런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경찰 조사에 그 편의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예. 또 이제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이제 변호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사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안 된 경우에 예. 국선 변호인 이제 선임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혹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해서 직권으로 이제 임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선 변호인을 이제 선임하기 어려우신 경우에 이제 그런 신청을 통해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받아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이제 변호사의 지원을 통해서 법률적인 이제 자기 방어를 좀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런 논리적인 진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국선 변호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자신이 한 것, 안 한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것과 다르게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이제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성추행이라든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이 본인 뜻과 다르게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유사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어떤 성추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한 그런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적장애인분들이 어떤 성적 만족을 위해서라기보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혹은 장애 특성의 어떤 발현에 의해서 그런 피해자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캐릭터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여성분의 옷에 캐릭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다가가서 이렇게 만지셨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그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분이 이게 성추행의 의도가 아니었고 장애가 있으시고 장애 특성의 발현이고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의견서를 내드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접했던 그 사례 중에도 이제 지적장애인은 아니고 이제 그 뇌병변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예.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기 이제 사지를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시기가 어렵고 앉아 있을 때 이제 조금 사지가 이제 뒤틀려 있는 채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여성분이 옆자리에 이제 치마를 입고 이제 앉아 계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을 이제 그대로 이제 두니까 이제 그 위에 이제 잠깐 앉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추행범으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전혀 이제 성추행의 의도 없이 이제 자식기가 이제 그런 뇌병변 장애 특성 때문에 사지가 조금 뒤틀린 채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변론은 이제 해서 조금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마라톤인가 거기 보면 예, 맞습니다. 그 얼룩말 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얼룩말 만지듯이 만져서 이제 동변을 당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과 별도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휘말릴 수 있는 오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뭐 성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예방 교육을 좀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미연에 그 이성의 어떤 신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교육을 그 시설이라든지 가정에서 확실히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장애인분이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시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성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들은 그나마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동성에 대해서도 요새 성추행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남자아이를 이렇게 성기를 만진다든지 이런 그 사건들도 있었는데 동성에 대한 성추행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이게 장애로 인한 것이지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과드리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이런 이제 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든지 이런 이제 성폭력 가해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교육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충실히 이수할 것이라는 의사를 이렇게 표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화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을 이제 교육할 기회가 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그 지적장애인 간의 그런 성폭력 내지 이제 성추행도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벌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경증인 이제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그 상대인 그런 지적장애인을 이용해서 또 이제 성폭력이나 이제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런 자신의 그런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엄중하게 또 이제 경고 차원에서라도 예방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만 그런 지적 장애인 간의 그런 성폭력 문제 혹은 이제 지적 장애인에 의한 그런 이제 그 일반 비장애인들의 그런 성추행 문제도 좀 더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요. 그러니까 어떤 형사 사건, 뭐 특히 뭐 성추행이나 이런 것에 휘말렸을 때는 이 사람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미리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조사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방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보수의 똑똑한 법률 전문. 예,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 텐데요. 예, 이번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항상 걱정이 앞서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네 식구는 집을 잃은 상황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 둘, 그리고 남편과 저. 죽기 전에 우리 가족 마음 편히 누울 집 한 채 가지는 것이 저희의 작고도 아주 큰 소원입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집, 생산직으로 일하던 남편,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 저는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집을 구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계약한 지 2년이 지나고 드디어 모은 돈 2천만 원, 여기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보태 비좁고 허름하더라도 월세가 아닌 전셋집이라도 구해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현재도 보증금 1,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앞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약했던 집주인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주인 남자는 잠적을 한 상태이고 주인 여자는 본인의 친정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연락이 닿았던 여자마저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2년간 앞만 보고 달린 우리 가족. 월세 한번 면해보겠다는 엄마, 아빠 빈자리까지 지킨 아들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더 커지네요. 내 돈을 받는 게 이렇게도 힘든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들에겐 어떤 1,000만 원,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전 재산, 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 참 딱한 사연이긴 한데요. 비좁고 허름한 전셋집이라도 이제 구해 모시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그 꿈조차 남 때문에 이제 이루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부동산에 대한 사기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자기 사는 집 전세금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생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이 사례도 역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예. 연 변호사님도 이런 사건은 이제 많이 의뢰 받으셨죠? 예,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나 예. 소수자 차별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이제 직접 다루지는 못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상담 의뢰는 이제 빈번히 이제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전세 사기를 이제 전세금을 이제 빼앗으려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불가피한 이제 상황으로 주인집도 이제 집만 가진 이제 하우스 푸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런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임차인 차원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딱한 상황에 빠진 것은 이제 분명한데요. 그래도 뭐 이건 해결을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붙여서 그 경매에서 나온 경락대금으로 이 1,000만 원을 가져가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상당히 어렵죠. 이제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그 소장 양식이 있어서 그 소장에다가 임대차 계약 사실 그리고 현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상황 이런 것들을 기재하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판결문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만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서 이제 뭐 경매 신청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장애인들의 이 법적인 문제들을 좀 지원해드리는 뭐 그런 단체도 좀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좀 활용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문제는 이 시간과 노력, 뭐 돈이 좀 더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 같은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시고 힘내시고 이거 적극적으로 소송 제기해서 돈 찾으시면 되는 사연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전세를 이제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미연에 이런 일을 좀 방지하거나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당 주소지 이전하는 이제 전세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이사를 하면 이제 최소한의 이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3자 그 집과 이제 이해관계, 법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이제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권리이고요. 또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정일자, 자기가 이사 온 날짜를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공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제 우선 변제권, 예컨대 이 집이 본인이 뭐 살던 와중에 이제 경매에 바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이제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보증금 이제 1,000만 원 정도여서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집의 가치에 비해서 뭐 그 정도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이제 주민등록과 이사 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우선 변제권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 집의 가치가 전세 보증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가 임대인과 같은지 그리고 저당권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는지 뭐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된 사실은 없는지 이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사연의 해결책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국적인 해결은 경매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요. 이 경매가 되더라도 이 집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떨어지면은 그 보증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5천만 원짜리라고 시세가 결정이 돼 있다면 내 전세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다라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받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5천만 원에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저당권이 뭐 3천만 원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저당권 3천만 원을 우선 공제하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을 하면 집 시세와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경매가
시세가 5천이라고 해도 경매가는 한 4,500 정도 선에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내 앞에 선순위자의 권리가 있는지 또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 확인 절차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저당권과 같은 효력으로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정일자가 뭔지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확정일자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그 계약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도장을 하나 찍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항상 걱정스럽고 또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신청하신 분도 부디 잘 해결이 돼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소원하시는 대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보수의 똑똑한 법률 전문. 자, 이번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죠. 우리 김가훈 팀장님도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사연은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의뢰가 왔었던 그런 사연인데요. 인터넷 뉴스 기자분이 저희 센터로 이런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인터넷 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지방선거 당시 취재를 하던 도중 수상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렸습니다. 지방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한 후보를 대상으로 몰표가 나왔는데요. 그 표수가 약 700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시설 생활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던 중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치매 혹은 정신지체, 중증의 지체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약 700여 표의 몰표가 나오고 심지어 사표, 무효표가 거의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는데 장애인들의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대리 투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몇 차례 있었죠.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의 이런 부정 선거가 여러 해 전부터 여러 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2000년 10월경에도 한 시설에서 3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투표를 대신해줬다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시설장은 무혐의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4.12 총선 당시에도 서울의 모 시설에서 대리 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또 거소 투표를 신청한 24명 중에 17명이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그 투표가 또 무효가 되지 않고 몰표가 나왔었던 그런 예들도 있었습니다. 예. 연 변호사님, 현재 장애인들의 이 투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거주 시설에 이제 살지 않는 그런 일반 가정집에 거주하는 이제 장애인들은 직접 이제 투표소에 오셔서 그런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편의시설이 이제 갖춰질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한 이제 투표 용지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주시설에 이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문제인데요.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거주시설에 이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제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10명 이상의 거주시설이나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거소투표소를 이제 설치할 것을 의무화시키는 걸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에 이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본인이
밖에 나가서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이제 거소 투표가 사실상 이제 강제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요. 이러한 거소 투표가 그러한 공직선거의 그런 원칙, 뭐 비밀 선거의 원칙, 또 이제 공정선거의 원칙이 지켜지게 투표가 이루어지는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앞서 이제 김광호 팀장님 말씀대로 계속 이제 그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소 시설 내에서 임의로 시설장이 투표를 해서 그걸 이제 보내면 되는 형식이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나 혹은 이제 정당 관계인이 그런 참관을 하고 이제 감독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소 투표를 하더라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이제 정당 관계인의 참관을 의무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치 등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거소투표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이 제도를 악용해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거소투표 또 장애인들이 어떤 투표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네. 이것은 이제 장애인도 정당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왜곡시키는 어떤 행위가 벌어진다면 제도를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뭐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그 투표권, 선거권이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본권입니까? 근데 당연히 장애인을 한 사람의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투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먼저 물리적 환경 자체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투표소에 대한 휠체어 접근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평등한 선거권을 누리려면 선거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평등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의 공약을 알아야지 그 투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감각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어떤 선거 공보물이라든지 선거 정보의 실질적 평등한 보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지적장애인 분들이 계신데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지리드라고 해서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쉬운 어떤 텍스트라든지 어떤 쉬운 선거 자료들을 제공을 의무화한 곳도 많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적장애인에게는 이지리드 버전의 그 쉬운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적장애인에 관한 논의들조차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론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권이라면 그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영역보다도 더 앞서 나가야 될 텐데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예, 근래 들어서 이제 장애인들의 그런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의 그런 편의 보장이나 편의시설 확충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러한 거주시설에서의 그런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거 관리의 책임을 시설 측에 이제 둘 것이 아니라 이제 선거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책임을 맡기는 게 이제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민 강제 투표를 이제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러한 요양시설이나 병원이나 거주시설에 이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직원들이 이동 투표를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해당 지역에 요양시설이든 혹은 거주시설이든 병원이든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공정하고 혹은 이제 비밀 선거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거소 투표소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오히려 이제 이동 투표 제도를 또 도입하면 좀 더 그런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고 또 장애인들
특히 이제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그런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좀 여러 가지 제도나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뭐 불법 선거니 부정 투표니 뭐 이런 의혹을 받아서 정당한 투표의 행사의 가치가 폄하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개선책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보수의 똑똑한 법률 전문.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을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연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예, 제가 마지막 사연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연은 부동산 관련된 그런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40대 여성장애인입니다. 시집 한번 못 가본 저에게 힘이 됐던 건 가족이었습니다. 혼자 남을 딸 걱정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의 일이라면 언제든 1순위였던 오빠. 하지만 지금은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마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많았던 제가 믿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보상금으로 구입한 토지였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 관리했던 토지에 대해 올바른 관리 및 소유권을 행사하며 이제야 홀로 서기를 시작하려던 저에게 또 다른 좌절이 덮쳤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저에게 560만 원의 금액을 내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 등의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통보 또한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땅을 관리하셨던 아버지가 7년 전에 구두 계약으로 타인과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하셨었는데요. 그 임차인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 땅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건물의 일부를 또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전세를 해주는 등 임대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물론 저와도 아무런 상의조차 없었던 일인데 왜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분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이런 고민을 의논할 곳조차 이제는 마땅치가 않네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예, 뭐 이런 사연은 심심치 않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사연이 되겠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 국가로부터 이 부과된 돈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이 살해자분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부당하게 진 책임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김광훈 팀장님, 뭐 이거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예.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을 이용해서 본인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려는 이런 희망을 가지셨던 분인데 이게 타인에 의해서 부당하게 가로막힌 이 억울한 사정이 안타깝고요. 어떤 이제 세금 벌금 문제를 만약에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한다면 이 지금 부당하게 그 땅을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퇴거를 청구하거나 건물을 철거를 청구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부당하게 수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부당한 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으로 어떤 권리를 구제받고 일단 그 토지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로 참 억울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 대법원의 그런 판결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 건축물에 관한 그런 행정청의 그런 이행강제금 혹은 이제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제 판결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러한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그런 납부 의무가 토지 소유자에게도 이제 부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소유자로서도 이제 져야 되지만 이것이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는 임차인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동의도 받지 않고 또 이제 불법적으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이제 건축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인이 1차적으로 건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고 임차인이 책임을 못했을 경우에 2차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인 이 의뢰인에 대해서 좀 제재가 이제 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임차인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이나 뭐 다른 뭐 어떤 제재 수단은 없을까요? 임차인이 뭐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는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예컨대 이제 그러한 뭐 계약 관계에서 뭐 그런 사기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그런 이제 형사적으로도 이제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한 사전에 그런 임대인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불법 건축물을 이제 지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강원 팀장이 소개대로 그 건물에 대한 그런 철거를 청구하고 또 이제 퇴거나 혹은 부당이득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임대인 측이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그런 청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제 법적인 어떤 대응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법률 쪽이 고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의논할 것도 없다. 나는 정말 모르겠는데 어떻게 누가 좀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지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단체나 뭐 제도 이런 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뭐 저하고 연 변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센터에서도 법률 지원과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연 변호사님 계신 그 공인인권법재단 공감에서도 이런 분들의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으로는 뭐 그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법률 구조 시스템이나 아니면 권익보호 단체들을 이용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두 분이 전국을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그 법률 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장애인이면 그 혜택을 꼭 그냥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장애인은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등록증을 가져가시면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있겠죠. 예, 이 법률구조공단은 그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인 약자에게 법률적 구조를 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특별히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률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법률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 변호사님, 이런 문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계약 문제, 또 재발하지 않도록 뭐 미리미리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처음부터 마음 먹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이제 대응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 단계에서 그러한 낌새가 있으면 이제 그러한 분들하고는 이제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불상사를 이제 막는 이제 최선의 예방책일 것 같고요.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상에 그러한 건물을 뭐 증축하고 신축할 때 당연히 이제 사전 동의 의무를 이제 부과를 하고 또 이제 이를 이제 동의를 받아야만 이제 재전세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해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기한을 정해서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이제 해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유보하는 등의 그런 계약서상의 그런 조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 장애인분들은 이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재산 관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턱대고 전부를 맡기고 무관심하게 계셨다가는 이런 식의 사건들에 휘말릴 경우가 많은데요. 비록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귀찮고 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들더라도 내 재산, 내 부동산
이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계약이 체결되는지 또 어떻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모든 사기 사건은 가장 믿는 사람한테서 발생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심과 주의, 챙기는 그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만이 내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보수의 똑똑한 법률 전문.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또 그 해결책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는데요. 오늘은 뭐 경제, 부동산, 투표, 다양한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시면 이 시간이 보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힘이 되는 정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주신 우리 김강원 팀장님, 그리고 염영국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아래에 나오죠.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TV 법률 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